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슈 점검은 무슨 내용인가요? 네, 지난 4월 1일이었죠.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 IRGC죠.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란 정부가 보복을 공언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고조된 중동 내 확전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걸 녹화하는 시점은 4월 11일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번 사태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르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습 사건과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난 1일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요,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다마스커스 남서쪽 이란 대사관 옆에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현장 사진에는요, 영사관 건물에서 연기가 치솟고 주변 차량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파손된 모습 등이 보였습니다. 이란 프레스 TV 등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은 미사일 총 6기를 영사관에 발사했다고 합니다. 공격 이후 영사관 일대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광범위한 피해와 화재, 연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란 영사관 건물이 완전히 파괴됐으며 바로 옆 이란 대사관에 수용됐던 대사와 가족들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사관 건물의 반대편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 건물도 공격으로 인해 손상이 됐고요. 적어도 창문의 일부가 파괴가 됐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대사관은요, 여전히 캐나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지만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2012년부터 폐쇄됐습니다. 아무튼 이 공격으로 사망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군인 7명, 이란 지원 민병대 5명, 헤즈볼라 전투원 1명, 그리고 이란 자문관 1명, 민간인 2명 등 총 16명입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요,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특수부대인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가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자헤디 사령관은 시리아, 레바논에서 이란의 비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인물입니다. 자헤디는 2020년 1월 미국의 카셈 솔레이마니 암살 사건 이후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가장 최고위급 지휘관입니다. 자헤디 외에도 자헤디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모하마드 하지 라히미 등 자헤디의 휘하에 유력한 이란 관리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이번 폭격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영사관 건물이 이란 혁명수비의 전초기지며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공격 수단은 무엇이었나요? 네, 호세인 아크바리 이란 대사는요, 영사관 건물이 이스라엘 F-35 전투기에서 발사된 6발의 미사일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주장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요, 이스라엘이 F-35로 이번 공습을 했다는 것에 약간 회의적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이번에 사용된 미사일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미사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골란 고원에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의 이란 영사관까지 거리는 약 75km입니다. 이 정도 사정거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이스라엘군의 항공 무장을 살펴본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파바이2, 그 다음에 파바이 터보 ALCM, 그 다음에 스카이 스나이퍼, 그 다음에 램페이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파바이2는 전형적인 스탠드오프 미사일이고요. 이 파바이 터보 ALCM은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 스나이퍼는 ALBM, 즉 공중발사 탄도 미사일이고요. 램페이지는 ARS, 즉 한마디로 뭐냐? 에어 런치드 로켓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하이마스나 천무 있죠? 하이마스나 천무엔에 있는 그런 유도 방식의 로켓이 항공기에서 발사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표에 나와 있는 미사일들은요, CEP 10m 이내, 즉 공산오차 10m 이내고요. 탄두 중량이 100kg 이상의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발 정도 명중한다면 건물을 충분히 주저앉힐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사정거리 한번 보시죠. 대부분 150km 이상이거든요. 이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영내에서 발사해도 목표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필요 없이 자국 영내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인데 굳이 적 방공망에 걸리지 않는
F-35를 동원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더욱이 F-35의 내부 무장창 사이즈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F-35는요, 내부 무장창에 지상 공격용 무기로 GBU-31J담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GBU-31J담의 길이는요, 약 3.88m예요. 그런데요, 표에 보시다시피 이 표에 나와 있는 미사일들은 하나같이 4m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상 F-35 내부 무장창에 수납하기 어려운 그런 사이즈죠. 그럼 날개에 장착하면 되는데요. 이러면 사실 스텔스는 포기해야 되죠. 이럴 바에는요, 그동안 이런 미사일을 충분히 운용한 경험이 있는 F-16I나 F-15I를 사용하는 편이 더 안정감 있고 작전 비용도 덜 들 것 같은데요. 뭐 이번 기회에 F-35의 스탠드업 공격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었겠죠. 뭐 이런 것 때문에 F-35를 사용할 수도 있었겠고요. 특히 이란 입장에서는요, 그나마 제일 센 놈한테 얻어맞았다고 해야지 그나마 조금 뭐 동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번 이스라엘군의 공격 때문에 이제 이란의 주요 군 관계자들이 예전처럼 마음 놓고 시리아에서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란 용사관을 공격한 건가요? 2013년부터 이란은요, 중요한 동맹국인 시리아 내전에 대응해서 시리아에 군대를 주둔시켜 왔습니다. 시리아뿐만 아니라 인근 레바논에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외국 민병대와 함께 헤즈볼라의 준 군사 조직을 훈련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게 바로 이란이죠. 20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였는데요. 2023년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공항, 특히 다마스커스와 알레포에 대해 최소 3회 이상의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2023년 12월 25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의 이란군 고위 장성인 라지 무사비를, 그리고 2024년 1월 20일에는요 IRGC 즉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정보장교인 사데후 오미자데 준장을 암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리아가 공격당하고 또한 이란군 고위 장성인 라지 무사비가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는요 지난 1월 15일 이라크 북부 에르벨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첩보본부와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교 과격파 조직인 IS의 거점을 탄도미사일로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IS 거점은요 이란으로서는 전혀 긴급한 타격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향을 왼쪽으로 조금만 틀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다분히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죠. 또한 최근에 친시아파 이라크 민병대가 이스라엘 내륙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내륙에 있는 군사기지인 일리 아이트까지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갔죠. 또한 하마스 지도자와 팔레스타인의 지하드 세력이요 이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즉 현재 이란이 대리 세력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런 애들끼리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테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주특기인 예방 공격을 단행한 것이죠. 특히 이번에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특수부대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이드는요 현재 군사 분야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이란 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뭔가 예방 공격을 해야 하는데 마침 맛있는 타겟이 포착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저 말고 제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이란의 반응은 어떤가요? 당연히 입에 거품을 물죠. 이란은.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일 성명에서 혐오스러운 시온주의 정권, 그러니까 시오니스트 하면 보통 유대인이거든. 그러니까 시온주의 정권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시온주의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 정권을 우리 용감한 사람들의 손으로 징벌할 것,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요 침략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의 방식은 추후 결정할 것,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요 침략적인 시온주의자 정권은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란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라 그러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고유한 권리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란 정부는요 미국도 비난했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 라이안 이란 외무장관은요 이번 공습과 관련해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의 미국 이익대표부의 직원을 초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할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왜 스위스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미국과 이란은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주 이란 스위스 대사관의 미국 이익 대표부가 의사 전달을 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란한테 별로 좋은 선택지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란에게 좋은 선택지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인 건가요?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가 전면전을 할 여건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요,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등이 있고요. 더욱이 이라크엔 미군이 2,500명 정도 주둔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란은 지상병력이나 항공기를 통한 보복작전을 이스라엘에 한다. 이거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붙는다 해도 이란군이 이스라엘군의 역량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 중동 정치의 주요 주체인 이란은요, 반미 또 반이스라엘 정서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비국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통해 권력을 이제까지 투사해왔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같은 시아파 민병대 파벌, 그리고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 등 주로 이란의 대리 세력을 이란은 주로 이용해왔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란은 최대한 미국 및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 이들 대리 세력을 통해 재미를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서의 헤즈볼라의 도발과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홍해 해상 교역로를 위협하는 이런 짓을 벌여왔어요. 하지만 자국의 영사관이 폭격받고 유력한 군 인사가 사망한 마당에 이란은 절대 이를 조용히 넘길 수는 없죠. 왜? 자기 밑에 이 똘만 애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 행동도 이란이 하지 않는다? 이렇다면 굉장히 체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뾰족한 수가 이란한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나름 활약을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은요, 완전히 이스라엘군의 방공망에 무력화됐습니다.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활용한 방법도 문제가 있죠. 이미 이곳은 긴장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효과를 누리기는 힘듭니다. 사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카드는 바로 탄도미사일이죠.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월에 굉장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탄도미사일로 보여준 바 있는데요. 다만 이것을 이스라엘 영내로 발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방어망은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미 병사들의 휴가를 중단하고 예비군을 동원했는데요. 특히 방공 시스템 운용 경험이 있는 예비군을 추가로 동원하기로 했죠. 이 말인즉슨 이란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탄도미사일은요, 이란에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이자 비장의 카드죠. 쉽게 말해서 얼굴마담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스라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이 요격이라도 당한다면 이는 이란에게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선 전략무기 사용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외교 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어떨까요? 보도에 따르면요, 예방 조치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 28개 대사관의 문을 임시로 폐쇄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란 영토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나 무인기를 이용해 이스라엘의 외교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요, 관련된 주재국과의 이란과의 관계는 자칫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란의 이런 공격을 정치적 드라마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자헤디의 죽음 이후 심각한 복수를 원하는 이란 강경파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요,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 외교관에 대한 드론 공격, 암살 등이 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외교관을 살해하는 것은 이란 지도자들에게 성공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자산을 폭격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항상 이걸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운신의 폭이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죠. 오늘의 결론. 네, 2022년부터 시작된 전 지구적 안보 불안이 이제는 유럽을 넘어 중동에까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보 불안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죠. 만약 이런 글로벌 위기가 계속된다면요, 다음 불꽃이 튈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유럽과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중동이잖아요. 여기서 또 동쪽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중동을 넘어 이제는 아시아로 오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아시아에서,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건요,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이 전 지구를 휩쓸게 될지도 모릅니다. 글로벌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